내가 키운 손자 알고 보니 며느리의 보험 계획이었다. 챕터 1. 손자와 단둘이 남은 집. 70평생을 살아온 김봉수는 아들 민우를 잃은 뒤로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다. 공사장 안전사고라고 했다. 28배 겨우 결혼해서 아이도 막 낳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렸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서미경은 하염없이 울었고 돌도 안 된 손자 지후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만 잤다. 봉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미경아,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없었으면 저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다. 처음엔 괜찮았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고 봉수는 손자를 돌보며 외로움을 달랬다. 지후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봉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은 떠났지만 손자가 있으니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점점 바빠졌다. 일을 한다고 했다.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며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다. 지후는 자연스럽게 봉수가 전담해서 키우게 되었다.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재우고 병원 데려가는 일까지 모두 봉수의 몫이었다. 며느리는 가끔 돈을 건네며 말했다. 아버님, 지후 용품 사는 데 쓰세요. 제가 요즘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써드리네요. 봉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손자를 키우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했으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을 지후의 웃음으로 조금씩 채워갔다. 그런데 지후가 4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을 먹다가 지후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봉수의 귓가에 꽂혔다. 할아버지, 보험 있지? 봉수는 숟가락을 놓고 손자를 바라봤다. 뭐라고? 엄마가 물어보라고 했어. 할아버지 보험 있냐고.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이고 아버님. 애들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요즘 회사 일로 보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가 따라하나 봐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하필 보험을 물어보라고 했을까? 그것도 4살짜리 아이한테. 챕터 2. 통장에서 빠져나간 낯선 돈. 봉수는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갔다. 진료를 마치고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하던 중 낯선 항목을 발견했다. 매달 18만 원씩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였다. 봉수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뭔가요? 제가 이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말했다. 작년 5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네요. 명의는 본인이시고요. 작년 5월이요? 봉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작년 5월이면 며느리가 보험회사에 취직한 직후였다. 혹시 며느리가 가입시킨 건가 싶어 집에 돌아와 물어봤다. 미경아, 혹시 내 명의로 보험 가입한 거 있어?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아, 그거요? 예전에 민우 오빠가 아버님 건강 걱정돼서 준비해 둔 거예요. 제가 회사 들어가면서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민우가? 네. 오빠가 미리 서류 다 준비해 뒀더라고요. 아버님 혹시라도 큰 병 걸리시면 치료비 걱정 없으시라고요. 봉수는 아들이 그런 걸 준비해 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왠지 석연치 않았다. 민우는 보험에 관심이 없던 아이였다. 결혼하고도 본인 보험조차 제대로 안 들었던 아이가 아버지 보험을 미리 준비했다고. 며느리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며 덧붙였다. 요즘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제가 대신 낼게요. 저도 회사에서 수당 받으니까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봉수는 서랍 속을 뒤져 보험 서류를 찾아봤다.
계약서에 적힌 서명은 분명 본인 이름이었지만 필체가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누군가 흉내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수익자란을 보니 서미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망보험금 2억 원. 봉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챕터 3. 손자의 출생에 숨겨진 기록. 며칠 뒤 봉수는 구청에 갈 일이 생겼다. 경로당에서 나눠주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받으러 간 것이었다. 서류를 받아 들고 나오는 길에 무심코 내용을 훑어보던 봉수는 걸음을 멈췄다. 손자 지후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부란이 비어 있었다. 봉수는 다시 구청 안으로 들어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이거 잘못 발급된 거 아닌가요? 친부가 왜 비어 있죠? 공무원이 확인해 보더니 말했다. 기록상으론 친부 미상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네요. 혹시 입양이나 인지 신청을 하셨나요? 입양이요? 봉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후는 분명 아들 민우의 친자식이었다. 그런데 왜 친부가 비어 있는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를 불렀다. 미경아, 이거 좀 봐봐. 지후 출생 신고할 때 민우 이름이 왜 안 들어간 거야?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그거요. 입양 절차가 좀 늦어졌어요. 민우 오빠가 사고 나기 전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만 못하고 돌아가셔서요.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미뤄뒀어요. 입양? 무슨 소리야? 지후는 민우 친자식 아니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요,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혼자 키우던 애예요. 친아빠는 연락 끊긴 지 오래고요. 오빠가 결혼하면서 입양하기로 했었는데 그만 일이 그렇게 되어버려서요. 봉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지후는 민우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생물학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오빠는 지후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봉수는 할 말을 잃었다. 2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이가 아들의 핏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지후를 사랑하지만 왠지 모를 배신감이 밀려왔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지후 때문에 저희 못 살게 하시려는 건 아니죠?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생각 없어. 그냥 놀라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챕터 4. 보험 설계사와의 은밀한 만남. 봉수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봉수 형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보험에 대해 물었다. 있잖아, 내가 작년에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혹시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친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수의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봤다. 잠시 후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친구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긴 한데 특약이 좀 특이해요. 수익자가 며느리분이시고 사망 시 2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여기 특약 조건을 보세요. 동거가족 사망 시 추가 보험금 5천만 원이 더 나와요. 동거가족? 네.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추가금을 받는 거죠. 보통 이런 특약은 거의 안 쓰는데요. 봉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 나랑 같이 사는 손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며느리분이 보험금을 2억 5천만 원 받으시는 거죠. 근데 형님, 이거 누가 가입하신 거예요? 형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봉수는 답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게 분명했다. 그것도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며. 친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형님, 혹시 며느리분이 보험 관련 일하시나요? 응, 보험회사에 다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가입 과정을 잘 아실 텐데 솔직히 이런 구조는 좀 의심스러워 보여요. 혹시 뭔가 문제 있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섰다. 며느리는 자신을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챕터 5. 계획된 사고의 흔적. 그날 밤부터 봉수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적이 3번이나 있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그렇다고 했지만 봉수는 70평생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최근 들어 자주 넘어졌다. 첫 번째는 지난 3월이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 머리를 세면대에 부딪혀 피가 났다. 며느리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봉수는 그때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다. 놀람보다는 아쉬움 같은 감정이었다. 두 번째는 4월이었다. 욕조에서 몸을 씻다가 미끄러졌다. 그때는 갈비뼈에 금이 갔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며느리는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의사에게 유독 자주 물었다. 아버님 상태가 어떤가요? 혹시 더 나빠지실 수도 있나요? 세 번째는 5월이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봉수는 집안이 왠지 위험하게 느껴졌다. 밤마다 먹는 혈압약을 먹고 나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병원에서는 약 부작용이라고 했지만 먹던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긴 걸까? 봉수는 약통을 자세히 살펴봤다.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알약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다.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닐까? 지난달엔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며느리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고 나서였다. 며느리와 지훈은 멀쩡했는데 봉수만 탈이 났다. 의사는 상한 음식을 먹은 것 같다고 했지만 봉수가 먹은 건 며느리와 똑같은 찌개였다. 그날 밤 봉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고 있어. 병원에서 퇴원한 뒤 봉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 며느리 방까지 조심스럽게 들어가 구석구석 살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에서 약 봉지가 나왔다. 수면제였다. 그것도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한 약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병원 진단서 사본이 여러 장 있었다. 모두 봉수의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까지는 맞았다. 하지만 심장질환 의심 소견, 치매 초기 증상, 간 기능 저하까지 적혀 있었다. 봉수는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더 놀라운 건 진단서 날짜였다. 모두 최근 6개월 사이에 발급된 것들이었다. 며느리가 봉수 몰래 병원에 가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낸 게 분명했다. 서랍 맨 밑에서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펼쳐보니 며느리의 필적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3월 15일 화장실 바닥에 물 뿌림. 실패. 타박상만. 4월 23일 욕조 미끄럼 방지 매트 제거. 성공. 갈비뼈금. 5월 7일 계단 손잡이 나사 헐겁게. 실패. 잡고 버팀. 6월 혈압약에 수면제 반 알씩 섞기 시작. 7월 된장찌개에 상한 재료. 성공. 응급실 입원. 봉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목표 올해 안에 자연사 처리. 보험금 2억 5천. 지후 양육권 확보 후 재혼. 봉수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그때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을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들이 죽은 직후부터 시작됐을지도 몰랐다. 아들의 죽음조차도 정말 사고였을까? 봉수는 새로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챕터 6. 손자의 입에서 나온 진실. 봉수는 며느리가 집에 없을 때를 노려 지후와 단둘이 있었다. 지후는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지후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지후가 고개를 들었다. 뭐?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지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뭐라고 하던데? 지후는 순진한 눈으로 봉수를 바라봤다. 엄마가 말했어. 할아버지가 오래 아프면 우리 부자 된대. 봉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지후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근데 엄마가 기분 좋게 말했어. 그럼 지후도 좋은 거 많이 사준대. 봉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많아 봐.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은 손자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의 보험금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챕터 7. 할아버지의 마지막 연기. 봉수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그냥 놔둘 수 없었다. 하지만 직접 맞서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노트와 약은 발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픈 척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봉수는 먼저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로당 친구의 도움을 받아 거실, 주방, 자신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숨겼다. 며느리의 행동을 모두 녹화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봉수는 일부러 현관에서 넘어졌다. 며느리가 놀라 달려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봉수는 다리를 절뚝이며 말했다. 발을 헛디뎠나 봐. 요즘 다리가 자꾸 힘이 없더라고.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봉수는 그 눈빛 속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다.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숨겨둔 카메라가 며느리의 표정을 모두 담고 있었다.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며느리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봉수는 의도적으로 상태를 악화시키는 척했다. 밥을 잘 안 먹고 기침을 자주 하고 잠을 설치는 것처럼 행동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친절해졌고 보험 서류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다. 아버님, 약 드세요.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봉수는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가 며느리가 돌아서면 휴지에 뱉어냈다. 그리고 그 약들을 모두 작은 봉지에 모아뒀다. 나중에 성분 분석을 받기 위해서였다. 며느리는 봉수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며 노골적으로 기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봉수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응, 거의 다 됐어.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 그럼 2억 5천이야. 반은 내가 가져. 약속했잖아. 상대방은 남자였다. 며느리에게 남자가 있었던 것이다. 봉수는 핸드폰으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그 사이 봉수는 조용히 움직였다.
병원에 가서 진짜 건강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뒀다. 다행히 당뇨와 고혈압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며느리가 만들어낸 위조 진단서들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다. 보험회사에도 직접 찾아갔다.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보험 가입 과정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는 봉수의 예상대로였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에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경찰은 봉수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건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수사하겠습니다. 봉수는 며느리의 노트, 위조 진단서, 약물 샘플, 녹음 파일, CCTV 영상을 모두 경찰에게 넘겼다. 약물 샘플은 국과수에 보내져 성분 분석을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혈압약에 수면제 성분이 섞여 있었고 일부 알약에서는 독성 물질까지 검출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 며느리 이름을 지우고 지후 앞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죽게 되면 지후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이 양육하도록 준비했다.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봉수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만 바라보며 보험금 지급 조건을 재확인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봉수에게 말했다. 아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꼭 좋은 요양원 찾아드릴게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요양원이 아니라 교도소로 갈 거야.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모이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봉수에게 제안했다. 어르신,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하도록 장례식을 연출하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봉수는 동의했다. 이건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손자 지후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끝내야 했다. 챕터 8. 장례식 날 뒤집힌 수익자. 석 달 뒤 김봉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검은 상복을 입은 서미경은 조문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아버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슬퍼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와서 조문했다. 봉수 씨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당뇨 합병증이 갑자기 악화됐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지후는 엄마 옆에 서서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할아버지 언제 와? 며느리가 지후를 안아 올리며 달랬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 이제 못 와.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엔 며느리와 지후, 그리고 몇몇 장례식장 직원만 남았다. 며느리는 조문객들이 보낸 조의금 봉투를 세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끝났어? 응. 이제 보험금만 타면 돼. 2억 5천. 잘했어. 오늘 밤에 보자.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보험회사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봉수 씨 명의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사망 확인서도 준비했고요. 상담원은 잠시 확인 후 답했다. 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네요. 현재 수익자는 김지후 님이십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수익자인데요. 석 달 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하셨습니다.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도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초기 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서류 가방을 뒤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2억 원이 날아간 것이다. 아니, 2억 5천만 원이.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경찰관 3명이 들어왔다. 서미경 씨 맞으시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무슨 소리예요? 살인 미수라니요? 경찰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며느리가 봉수의 약에 수면제를 섞는 장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는 장면, 노트에 계획을 적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어떻게 알았지? 경찰이 설명했다. 피해자인 김봉수 씨가 생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약물 투여 정황, 보험금 수령 의도, 위조된 서류, CCTV 영상까지 전부요. 국과수 분석 결과 혈압약에서 수면제와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생전에요? 그럼. 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계십니다.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장례식장 뒤편 문이 열리며 봉수가 걸어 나왔다. 검은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였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지후. 지후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린 채 봉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장례식을? 봉수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미경아, 너는 나를 돈으로만 봤지.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야. 손자를 지킬 의무가 있어. 며느리는 울부짖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빚? 경찰 조사에서 확인했어. 너한테 빚 같은 건 없었어. 그냥 욕심이었지. 그리고 내 남자친구도 공범으로 체포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민우도요? 민우 오빠 죽음도 조사하실 건가요? 봉수는 잠시 멈칫했다. 민우가 뭐? 경찰이 끼어들었다. 그 부분도 재수사 중입니다. 당시 공사장 안전사고로 처리됐지만 보험금 수령 내역과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며느리는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다 끝났네. 그래요, 제가 다 했어요. 민우 오빠도 아버님도 다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네요. 제대로 실패했어요. 봉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들의 죽음마저 며느리가 계획한 것이었다니. 경찰이 재빨리 봉수를 부축했다. 경찰은 며느리를 수갑으로 채워 끌고 나갔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장례식장엔 봉수와 지후만 남았다. 봉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후가 할아버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디가? 봉수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엄마는 잠깐 갔다 올 거야. 아니, 한동안 못 올 거야. 이제 할아버지가 지후 지켜줄게. 지후는 할아버지 목을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 안 아파? 죽은 거 아니야? 응. 할아버지 안 죽었어. 그냥 엄마 속인 거야. 할아버지는 건강해. 지후가 울먹이며 말했다. 다행이다. 할아버지 없으면 지후 혼자잖아. 봉수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할아버지가 있어. 항상 지후 곁에 있을 거야. 장례식장을 나서며 봉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자신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가짜 장례식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장례식이기도 했다. 순진했던 자신을 떠나보내는 장례식.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봉수는 지후의 손을 꼭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경찰서에 가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지후의 양육권 문제도 정리해야 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 가.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집에 가자. 우리 집.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그리고 남편 살해 혐의까지. 오랜 시간 감옥에 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봉수는 지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힘들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이 사랑했던 아이였고 자신이 2년 동안 키운 손자였으니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지후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눈 예쁘다. 봉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예쁘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단다. 비록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마저 잃었지만 봉수에겐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바로 손자 지후. 그리고 이제 봉수는 진짜 할아버지로서 마지막 남은 가족을 지킬 것이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봉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우야, 미안하다. 내 아내였지만 손자는 내가 지켜야 했어. 그게 아버지의 도리니까. 그리고 지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다.